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금리 속도 조절 훈풍에 중국 부동산 경기 부양책 기대까지 더해진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에서 또 미디어 콘텐츠주까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들의 활약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주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지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보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주가는 다소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디스플레이 전반의 기대감이 AR, VR, XR 등 새로운 기기 관련 종목들로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뚜렷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시황은 추세보다는 약간의 순환적 흐름이 이어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신규 디지털 기기에 적용될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을 당분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사영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영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최근에 화이트 골드라고 불리는 리튬 굉장히 시장에서 뜨겁죠. 일단 3분기부터 수산화 리튬 매출이 본격 발생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복수 대형 고객사와 테스트 완료하고 양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거기다 본업까지 잘 되면서 리튬으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화이트 골드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리튬, 원자재, 탄산 리튬, 그리고 수산화 리튬까지 2차 전지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성장 동력이 확보된 만큼 관련 이슈들 잘 체크를 하면서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함정남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함정남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나무가입니다. 오랫동안 카메라를 말씀드렸을 때 자화전자와 더불어서 꼭 빼놓지 않았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요즘 시장이 중소형주 시장에 좀 훈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잘 편승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 오랫동안 박스권에 묶여 있었는데 그 박스권을 돌파해서 새로운 가격대를 향해서 새로운 밸류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기대감마저 갖게 하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의 마무리 주식으로 손색이 없어 보여서 나무가 피킹을 받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대보 마그네틱, 그리고 나무가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조선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조선업계가 누계 기준으로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3%를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까지 대표 조선 5개사의 수주액이 42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내년에 호실적 기대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저효과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지면서 지금 주가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실적 기대감과 기저효과 우려 속에서 어떤 재료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지 다각도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호황을 누렸던 LNG선과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내년에는 하락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탱커 그리고 LPG선이 채워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선박의 특징 그리고 수요에 대한 추이부터 한번 점검을 받아볼 텐데요. 함정남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간단하게 어휘부터 다들 아시겠지만 LNG는 액화천연가스고요. 그다음에 LPG는 액화석유가스, 그다음에 탱커선은 이제 그 기름이라든가 석유 이러한 제품 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운반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G선 수주가 참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국 셰일가스에서 나오는 LNG를 전 세계에다 갖다 팔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수입에 동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시작된, 그리고 중동 국가에서 뿜어내는 LNG선, 여기에 유럽에서 이제 이쪽 지금 에너지원의 부족 현상 때문에 이것이 가속화, 엑셀을 밟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수주를 가져가게 되면서 LNG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조선주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LNG는 올해 충분히 이제 수주가 나올 만큼 나왔다. 그렇게 해서 LNG 하나만, LNG선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피크아웃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주가로 본다면 이것 때문에 수혜를 본 것은 조선업종이 없거든요. 현대미포조선도 소형 탱커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조선주가 엄청 좋았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사실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년에는 LPG선이라든가 탱커선의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전망에서 봤었을 때 이제는 조금 뭐 지금 이것을 기대하면서 선취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수주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업종을 좀 바라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조선주 전체 뭐 어떤 선박을 막론하고 전체 올해 나온 수주가 작년 대비해서 한 28%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한 LNG는 좋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은 크게 기대할 바가 없었다라는 점이 좀 주가에 녹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올해에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LNG는 피크아웃, 그러면 다른 부분들이 그것을 채워나간다고 할 때 이제는 좀 시나리오를 써갈 수 있는 시점은 되지 않았나라는 전제로 좀 업종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LNG는 피크아웃이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이제 수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액화 천연가스라고 불리는 이 LNG 운반선이 우리가 이제 고부가 선박으로 좀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선사의 실적 성장에 있어서 고부가 선박이 이제 마진을 확대하는 데는 핵심 요소로 좀 꼽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LNG선의 발주 하락을 다른 선박이 좀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이 규모 면에서는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우려감이 드는데 사용관 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에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어떤 뭐 탱커라던가 LPG 이런 쪽들이 크게 차지하던 비중이 과연 선사에 있었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들여다보면은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LNG선의 발주는 내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40%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한 4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지금 카타르 쪽에서 슬롯 계약, 가장 업계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발주받았던 부분들 총 발주가 카타르 쪽에서 LNG 운반선만 54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단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향후에 에너지 다변화라던가 친환경 이런 단으로 봤을 때 과연 내년에 발주 줄어든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24년, 25년에도 안 좋을 것이냐?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잠깐 주춤했다가 워낙에 폭발적으로 올해 수주를 받으면서 각사들이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수주 면에서요. 그러면서 정말로 요원해 보이던 흑자 전환까지 지금 달성을 3분기에 해놓은 업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결국에는 지금 성과하고 환율 상승 다 되면서 성과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후판 가격이 지금 인하 얘기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도 일단은 상쇄할 만큼 이런 우호적인 여건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주가 줄어들었을 때 일단 수주 자체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실적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 텀이 좀 걸려요. 그건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내년에도 수주는 줄어들겠지만 실적은 줄어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받았던 수주가 이제 실적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사용관 차장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는 수주 소식과 이제 실적 사이에는 괴리감이 좀 몇 년 존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선박 대금이 건조 과정에 따라서 나눠서 지급이 되고 선박을 인도를 해야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지 그리고 수주에서 실적 가시화까지 주가 흐름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을지 함정남 차장께 들어볼까요? 일단 뭐 LNG 선박 기준으로 한 뭐 설계부터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뭐 그걸 차치하고 일단 조선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주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현대중공업 분할 전에요.
50만 원까지 막 올라가고 돌파하고 그랬었을 때 그 당시에 5년치 일감을 쌓아놨다. 그리고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사상 최고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3.5년을 기본으로 4년치 이상을 다 수주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 안에 의미를 좀 해석해 본다면 일단은 카타르스주 LNG선 수주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가 수주가 아니었냐라는 평가가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수주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됐어서 원가가 올라가는 원자재가 올라가서 실제로 배를 만들어서 팔고 나면 나중에 잔금 처리하면 얼마나 실제 마진이 남는데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참 그 수주가 1년만 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탄식이 좀 나오기는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는 못 갔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주라는 것이 한 해 받아서 한 해 써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수주를 밑에 깔고 내년에 또 수주가 나면 그 위에 얹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추가 수주는 철저한 이 자리에서 적어도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선은 있는 자리에서 좀 호재로 계속적으로 플러스 알파에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이 좀 원자재 하락으로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유가 하락은 조선주의 딱히 호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양분화 있는 모습이긴 해요. 투자 심리로 봤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혀가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좀 원가율 개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점으로 좀 접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지금 당장 조선주가 바닥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만 여기서 공격적으로 막 지금 매수할 때 이런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볼 때 두 가지 포인트를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탱커선과 이런 수주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이 뉴스에 좀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충분한 수주 물량을 가지고는 있지만 뭐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과 마진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잡혀가는지 그리고 네.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오는지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이미 수주를 뭐 3.5년, 4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잘 생산을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우려의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사 그리고 철강업계가 후판 가격 협상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또 화물연대 파업 돌입으로 산업계가 좀 비상이 지금 걸렸습니다. 향후에 원자재나 환율 이런 변수도 있고 또 내부 물류 차질의 변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업황에 어떻게 좀 작용할 것으로 보시나요, 차장님? 네, 후판 가격. 저는 경기 민감주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철강주도 좋아해가지고 어느 한쪽을 응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잘 조정이 돼야 될 텐데 일단은 올해 후판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철강석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업계에서는 철강석 가격이 이 정도까지 좀 조정이 좋고 떨어졌으면 이제 인상했던 부분을 다시 좀 원위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강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철강사 측에서는 환율 때문에 철강 가격이 떨어져도 환율이 워낙 높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 낮출 수는 없어. 그리고 조선사 측에서는 원위치 시켜라. 처음 원자재보다 더 떨어졌는데 원위치 시켜라. 이쪽은 환율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좀 중간점에서 좀 적정한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양쪽 섹터가 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반응을 보일지가 좀 더 궁금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조선 쪽에서만 본다면 가격을 낮춘다라는 점에서는 철강사라든가 조선자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이제는 폭이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은 일단은 나아지는데 어느 정도 폭이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부분 다 조선을 좀 이제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하나의 뉴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그 이제 조선사들의 그런 수주가 터지면서 에너지 난이 오면서 조선주의 뭐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고는 했는데 사실 실적
실적과 이제 지금 뭐 주가가 반영을 하진 못했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조금 들여다보면 주요 조선사의 3분기 실적이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흑자에 지금 성공을 했고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적자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적자의 규모는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좀 조선사들이 이익이 좀 우상향하는 방향을 향해서 지금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흑자 전환을 선도 업체들이 하면서 좀 신호탄을 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파업 때문에 조업 일수가 줄어들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여전히 큰 규모의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LNG가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거거든요. 이 LNG를 운반하는 운반선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원 다변화 차원, 그리고 에너지 가격들의 급등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러시아에 의존하던 LNG 부분들을 미국이라던가 유럽 이런 쪽들로 지금 돌리고 있는, 눈을 좀 돌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가장 많이 한 해 동안 LNG선을 발주받았던 게 37척 받았었습니다. 그게 2014년도였어요. 근데 올해 벌써 그거보다 한 척 많이 받았죠. 38척을 수주하면서 지금 최대 기록을 세웠고요. 다만 이제 걸리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하청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LNG선과 관련해서 순수 기술력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손색이 없는 업체예요. 근데 이제 제가 조선 쪽들 좀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같이 말씀드리지 못한 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랬던 거고요. 삼성중공업도 지난해에 22척 수주했었습니다. 근데 올해에도 벌써 35척 수주를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최다 기록 역시나 달성했어요. 그만큼 이 LNG선 쪽의 업황이 그만큼 좋다라는 부분들 방증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 3년치 정도에서 4년치까지 일감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많이 받았던 만큼 기고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수주량이 전반적으로 LNG선이 40% 정도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적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2년간의 수주 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분기에 흑자 전환한 기업들이 4분기에 얼마나 더 큰 규모로 흑자 전환 폭을 넓혀가는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후판 가격의 인하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 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선, 배를 만드는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후판 가격의 인하로 인해서 수익성이 한층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길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환율 문제로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후판 가격이 조정됨에 따라서 실적은 더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이제 조선업종의 향후 사이클을 저희가 좀 예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주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수주에도 이제 정점기가 있을 것이고 실적도 이제 정점기가 다가올 텐데 언제쯤으로 혹시 예상을 하고 계세요?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이어서 제가 답변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곤란했어요. 근데 일단 빅3 쪽을 보게 되면은 수주 목표를 올해에는 일찌감치 달성을 했습니다. 초과 달성했고요. 일단 이 부분들이 단순히 예전에 저가 수주 많이 해서 매출 쌓아 올린 거냐,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어 가면서 정말로 고부가 가치선 이런 것들 위주로 이뤄낸 질적 성장이다라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과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척당 2억 5천만 달러를 상회할 정도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저가 수주 받았던 물량까지 같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익의 질 자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당장 수주의 감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3년치 일감 이후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쌓아갈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24년 이후부터는 이미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대란을 겪어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잠깐 안정된다고 해서 각 국가들이 안심하고 이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반드시 에너지원 다변화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쌓아가야만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각 사들의 실적은 23년 내년에도
그렇게 걱정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향후에는 앞으로 좋아질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리가 실적의 정점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재무제표에 인식이 되는 숫자들을 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난이 해소가 된다고 해서 수주가 그렇게 줄어들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수급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종이 이제 뭐 기저효과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악재들, 리스크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고는 있는데 그리고 주가는 그렇게 막 탄력적으로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주요 조선주에 대해서 매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와주는 이 수급에서 저희가 주목해볼 포인트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 매수로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은 코스피의 5개, 상위 5개, 코스닥 상위 3개 외에는 지금 상위 종목 시장에서 외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기관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언제부터 이 조선주들에게 기관 매수가 들어올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체킹 포인트가 기관이다라는 점. 지금 다른 섹터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히려 이거보다는 수급보다는 조선주를 놓고 봤었을 때 이슈를 체크를 해야 된다면 다음 달에 파업이 예정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안 그래도 아픈데 이게 지금 수주 받은 것도 지금 이게 돈이 남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일감은 많고 사람은 못 구하고 있으니 지금 파업이 예정돼 있거든요. 이 파업이 신규 매수하실 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파업이 끝나는 걸 보신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뉴스가 조금의 좀 부담 이슈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만약에 한번 추락이 한번 주가 하락이 푹 나온다면 제가 요즘 대체장고 비중 높은 종목들을 좀 많이 뽑아보고 있는데 시총 50위까지의 조선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대체장고 비중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랑 조선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맞고 나면 연말에 마지막 뭐 쇼커버링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파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소비주도 이제는 조금 매기가 돌아오고 있는 만큼 조선주도 쇼커버링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은 지금 종목에서는 이제 수급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뭐 지수에서는 좀 외국인 좀 볼 수 있죠. 네, 종목에서는 기관의 수급을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조선주 가운데서 현 시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할지 궁금한데 탑픽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난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일단 조선주가 안 좋았던 게 인플레 있죠, 뭐 원가 올라가죠, 경기 침체라고 하죠. 그다음에 공급망 대란이 또 핵심이었잖아요. 네. 선주 입장에서 배를 주문하기가 애매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찍고 나면 경기 침체일 때는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선주 입장에서는 지금 현금을 꽉꽉 쥐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머니가 두둑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틀림없이 내년에는 이제 찍어봐야지 맞겠지만 아마 밀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뉴스에는 조선주는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선주가 확실하게 온도차가 종목별 온도차가 극명하게 났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변함없는 저의 원픽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이 왜 나쁜지는 뭐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는 어쨌든 조선주가 전방에서 싸운다 배는 계속 찍어낼 테니 거기에 대한 뭐 기자재라든가 엔진 쪽은 당연히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HSD 엔진을 두 번째 후발 차선호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관 차장께서는 어떤 기업을 좀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네, 먼저 이제 기자재나 이런 쪽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단연코 좀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실적이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닥에서 크게 턴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말인즉슨 지금 약간의 인플레 피크아웃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장주 쪽으로 돈이 좀 몰렸어요, 단기간에.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해소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CPI가 떨어졌고 기대 인플레도 지금 5.0%에서 2주 전 0.1%가 하락한 4.9%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성장주에 대한 베팅은 좀 타이밍 보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관점에서 현대중공업 지금 저점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일단 흑자 전환 달성했습니다. 좀 아쉬운 건 해지 비중이 너무 많이 증가돼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됐다라는 부분들 약간 좀 아쉬웠고요. 일단 계절적으로 조업일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좀 선방을 했다라는 부분은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특수선 매출이 잘 성장하고 있어요. 거기다 해양 플랜트 이런 쪽들도 지금 신규 수주가 계속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진 기계 쪽이 특히나 좀 좋습니다. 이쪽의 외형 성장도 눈에 띌 뿐더러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선박 분야들 대비해서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익의 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포스코하고 협상 진행 중인 후판 가격은 그래도 조금의 인하는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원가의 절감 부분까지 같이 이루어지면서 수익성이 더 호전되는 모습들이 내년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업종 내 타기업 대비해서 프리미엄 이런 말씀드린 요인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을 받을 요인은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4분기에 이제 재무제표가 본격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한 4,500억이죠. 4,500억 이상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1조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슈를 통해서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4년 정도 지금 수주가 꽉 차 있고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눌려 있는 만큼 어떤 모멘텀과 어떤 리스크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할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올라와 있을까요? 동반 강세를 보인 2차전지 대표주죠.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먼저 보이고요. 인적 분할을 발표하며 주목받은 OCI, 바이오주인 셀트리온과 신라젠, HLB, 그리고 테림포장, 콘텐트리 중앙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개별 이슈로 이목이 집중된 OCI와 테림포장, 콘텐트리 중앙 살펴보겠습니다. OCI부터 볼까요? 주력 사업인 화학 부분을 인적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업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기회란 평가가 나오지만 주가는 오늘 6% 가까이 밀렸습니다. 테림포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회용품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제지주가 오늘 동반 급등했는데요. 골판지 제조 판매 업체인 테림포장도 함께 부각되며 9% 급등으로 오늘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중국의 OTT 한국 영화 서비스 재개 소식에 콘텐츠주가 연일 상승하고 있죠. 콘텐트리 중앙은 극장 부분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회사 SLL 중앙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IP를 레몽레인과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각되면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7%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OCI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부분 인적 분할을 발표했는데요. 기업 가치가 재부각될 기회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지만 주가는 반짝 상승 후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인적 분할로 인한 기업 가치 변화, 차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인적 분할 이슈의 하락폭이 좀 컸죠.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였고 과매도권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95,000원 전후한 그런 가격대에 온다면 좀 과감하게 좀 접근을 해봐도 무방하겠다라는 결론을 미리 좀 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분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라는 점, 그리고 향후 유상증자의 가능성, 여기에 굉장한 그런 불확실성을 시장에서 좀 느꼈던 것 같고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컸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게 있겠죠. 뭐 OCI라고 하면은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섹터로 포트폴리오의 어느 부분을 담아놨었는데 이제 이것을 분할을 한다라고 하니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비중은 이제 다른 데로 편입을 시켜
시켜야 되는 그런 작업을 뭐 내년 4월, 5월까지 이어지면서 펼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분할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매도는 한 2, 3일, 2, 3 거래일 정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할 후 지주사 전환의 기본 취지를 보면 일단 부진한 투자 지표를 개선하고 성격이 상이한 사업부를 분할해서 전문성을 강조하겠다라고 계속해서 IR에서 강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 시장에서는 다소 마찰적인 수급 때문에 좀 하락이 도드라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에너지 솔루션과 도시 개발, 그러니까 기존에는 OCI 그러면 무조건 태양광, 폴리솔루션 이렇게만 너무 좀 매몰적인 시각이 좀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는 회사의 분할로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그런 사업부를 이제 회사로 다른 지배 구조로 좀 가져가겠다는 이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인적 분할이 완료가 되면 이제 지배 구조의 이제 변경 그리고 확고한 그런 좀 전문성이 좀 부각되는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당연히 뭐 주주 희석도 없고 현물 출자 방식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너무 좀 마찰적인 그런 수급이 한꺼번에 좀 몰려서 좀 발생을 했을 뿐이지 기본적인 가치의 희석 그리고 주주 가치의 또 어느 정도 훼손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할 후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이슈로서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양광 시장 확장에 따른 수혜주로 OCI가 늘 거론은 되지만 관련주 중 탄력은 가장 약하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도 1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의 기대치만큼 폴리실리콘의 가격적인 모멘텀이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오히려 폴리실리콘보다는 다른 사업부의 어떤 실적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그런 비중이 좀 커지면서 다소 이제 다른 2차 신재생 에너지 모듈 관련된 태양광 모듈 관련된 종목들과 좀 차별성이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우려한다라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실적에 대한 밸류가 워낙 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없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간의 좀 마찰적인 수급 2, 3일 거래일 동안의 수급이 반영이 된다면 어느 정도 좀 막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차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전저점으로 볼 수 있는 선이 한 9만 원 정도 선이고요. 이번에 좀 두들겨 맞았던 선이 201선이 존재하는 11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 2, 3일 정도 거래일 동안에 하락이 좀 나온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한 9만 5천 원, 9만 4천 원 이 정도 선까지는 어느 정도의 뭐 낙폭을 보이면서 좀 하락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저점을 깰 정도의 이슈는 아니잖아요. 뭐 본질적인 가치의 어떤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긴 차원에서 일단은 11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 이제 박스권을 그려놓고 어느 정도의 호재가 이 종목에 좀 반영이 되는 이제 그런 국면을 찾아 나서는 약간 하향 횡보하는 형태를 어느 정도 좀 보이다가 호재가 좀 인식되는 것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면 다시금 박스권을 레벨업 시키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만 4천 원에서 5천 원 부근까지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전저점까지는 깨지 않을 것 같고 당분간 박스권 플레이가 이어지지 않을까란 전망 주셨습니다. 이어서 테림 포장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제지주가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테림 포장도 오늘 그에 따라서 급등을 했습니다. 주가는 이슈로 오르긴 했지만 이 골판지의 실질적인 수요 증가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것도 먼저 결론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호재를 반영하는 단기 주가 강세 국면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제지업에 비해서 크게 차이 나는 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골판지와 상자 비중이 좀 높고 뭐 자체적인 운송업을 한다라는 점 뭐 이 정도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포장지와 일회용품의 이런 사용 제한은 오히려 펄프를 비롯한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제지업 자체가 장치 산업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간에 뭐 매출이 크게 늘어나거나 또 매출이 크게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분기에 한 2천억 정도의
매출 그리고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영업이익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순이익률이 한 3에서 4% 정도의 순이익을 좀 가져가는 이제 그런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호재가 주는 단기 멀티플 확장 국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이 이상으로 모멘텀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뭔가 좀 산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림포장 주가를 보면 11월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세를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 현 가격대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또 가격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차트상으로 보셔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이제 제지 관련된 이제 이런 업종은 평소에는 거의 거래량이 없어요. 거의 거래량이 없다가 이미 11월 초반에 나왔었던 사안이죠. 일회용품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제 예고가 좀 있었기 때문에 11월 초부터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반영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단기 관점에서 오늘 나왔던 시초가가 한 34,000원 뭐 이 정도 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손절로 잡고 단기 대응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전 고점으로 보였었던 44,000원대 중반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강세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적 이슈에 좀 휘발성이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를 손절가로 잡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접근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이어서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으로 탄력을 잃었던 주가에 중국 OTT의 한국 영화 재개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사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기대감입니다. 그렇지만 이 극장 부분의 강점을 드러낸 게 더욱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경계해야 할 점 그리고 긍정적 시각으로 봐도 좋은 점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역시 이제 정책적인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면 이제 그런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언제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는가가 좀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점이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전에도 이제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중국에서 큰 여과 없이 그러니까 뭐 독점 방영권이나 또 판권 없이 방영이 이미 좀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판권, 공식 루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인정을 해줄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좀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용이 될지 여기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코로나 환자 수치가 중국에서 다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북경의 일부가 재봉쇄가 됐고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팍스콘의 사태에서 좀 무자비한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기대감에서 끝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굉장히 큰 리스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어제 전 문득 드는 생각이었는데 중국에 있는 국민들이 뭐 지금 월드컵을 좀 시청을 하고 있을 텐데 뭐 지금 월드컵에 뭐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 한 명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뭐 생필품 부족이나 경제 공세의 어떤 수치적인 효과가 뭐 계속해서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반드시 한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희망을 갖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거죠. 가장 늦은 리오프닝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지막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당장 실적이 얼마가 나오고 이것이 판권이 얼마에 팔리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주가에는 더 이롭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근 나오고 있는 공매도 후퇴도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가장 늦은 리오프닝이 주는 가장 큰 마지막 기대감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를 보면은 3분기 실적 충격으로 신저가를 기록한 후 저점을 높여가고는 있습니다. 오늘 이 콘텐츠리 중앙의 자회사가 레몬레인과 함께 재벌집 막내 아들의 IP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7% 급등을 했거든요.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어떤 대응 유효할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재벌집 막내 아들의 시청률이 꺾이는 순간까지는 그래도 좀 저점을 높이는 상승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고요. 재무구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뭐 일례로 이제 3개월짜리 채권도 이 중앙 콘텐츠리가 보증하는
ABCP는 뭐 12% 뭐 이렇게 좀 발행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현재 나오고 있는 기대감으로 인한 1차적인 박스권 돌파 그리고 실질적인 회복이 만드는 2차적인 박스권 회복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만들었었던 이 저점 구간은 굉장히 좀 신뢰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방역 예고가 나왔었던 11월 초 구간도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입소문을 타고 어떤 방역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한 12에서 15% 정도의 시청률만 나온다면 이제 세 번째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 3만 원까지는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얕게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한 25,000원 선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시청률에 따른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OCI와 테린 포장 콘텐츠리 중앙 점검해봤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구간인 만큼 투자 시각의 균형점 잘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께서 E&D 가지고 오셨고요. 사용관 차장이 제이시스 메디컬, 함정남 차장이 나이스 정보통신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하면 뭐 애플페이나 아니면 코로나 때 비대면 결제가 좀 활성화되면서 시세를 좀 받은 종목인데 스토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솔직히 피킹 미실 짓고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찾다가 종목을 발견했는데 이 회사 상당히 괜찮은데? 라는 느낌으로 오늘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리게 됩니다. 뭐 3분기 매출 한번 짚어볼게요. 2,100억 원을 살짝 넘었는데 YOY 기준으로 27% 증가한 모습이고요. 영업이익도 134억, 6.8%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대비해서 조금 부족해 보이죠. 이것이 이제 외형 성장을 했다, M&A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이것이 이제 국내 요식업 1위, OK포스 지분을 56% 이제 확보를 하면서 여기에 단말기 유통 사업 이렇게 함께 확장해 나가면서 외형이 많이 커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도 외형만큼은 아니지만 차곡차곡 증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번 달 말일부터 애플페이가 이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시작점을 통해서 어떤 임계치까지는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겁먹을 수 있을 뭐 그럴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부가 환급세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행객들이 좀 없지 않아요? 아직은 올겨울도 코로나 고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향후에는 이것은 플러스 알파의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좀 체크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결제와 관련된 뭐 이쪽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 성장이 되고 있고 내년의 전망치 또한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주가는 바닥에 좀 붙어 있는 자리라서 지금 이 자리가 어쩌면은 그동안 나이스 정보통신이 갖고 있었던 좀 짓눌렸었던 이런 저가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조금 이 애플페이를 통해서 한번 딱
이렇게 좀 제가 오늘 느낀 것처럼 이런 투심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 이런 많은 의심을 갖고 좀 짚어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재 올해 이제 예상 실적 베이스로 PER 추정을 해봤더니 5.8배로 보여지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2.4배. 근데 이제 이 회사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000억 가까이 되고요. 연결 기준으로 본다면 2,400억이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금 갖고 있는 기업이 최고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것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은행 이자 수익이 작년 대비해서 2배로 늘는 것이 현재 시스템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의 밸류는 더 쳐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안정된 기업, 그다음에 배당을 주면 더욱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런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실 좀 이런 매력도 대비해서는 주가가 사실 좀 너무 못 갔다라는 점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애플페이를 통해서 좀 자기의 매력도를 발산하기를 바라해 보면서 네. 일단은 지금 주가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안 되는데 요 위에 한 3만 원쯤 위에 있었으면 더욱더 강력하게 좀 의견을 말씀해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처럼 일단은 31,000원이 좀 강력한 저항선으로 보인다라는 점. 하지만 이번에 애플페이 일시적인 테마성 대응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긴 모멘텀으로 좀 들고 가보기에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1차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6,1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살짝 상승을 노리나 싶다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점차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반영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사연관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제이시스 메디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를 필두로 요즘에 의료기기들이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연관 차장께서 10월 20일에 내여주로 제시를 해주신 뒤에 목표가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AS와 함께 또 스토리까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아마 제가 8월 초에 갔었던 고점대 가격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찍고 음봉이 좀 크게 나왔는데 이거 외국인이 지금 하루도 안 빼놓고 연속 45일째 오늘까지 사고 있습니다. 지분을 엄청나게 늘려나가는 모습들 지금 화면 보시면은 7월 말부터 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지분율이 20.4%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매력을 보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장비가 일단 나가고 난 이후에 검증을 받고 레퍼런스가 쌓이면은 소모품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매출이 지속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다른 동남아라던가 이런 쪽에 소비 여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 큰 곳보다 선진국에서 또 우리 K뷰티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에 관계없이 경기 침체에 관계없이 소비를 하면서 꾸준하게 소모품 라이프 사이클을 더 단축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초음파 쪽에서 라이니어, 카트리지 기술 하고 있고요. 고주파 쪽에서는 펌핑 팁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런 치료뿐만 아니라 약물 효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최대 성수기 또 4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초음파, 신제품 이런 것들 출시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의 우상향은 꾸준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아쉬운 건 지금 기관 쪽의 매도입니다. 투신 쪽 중심으로 해서 사모펀드라던가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들을 다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아직 그때 매수 못하신 분들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은 한 7,200원. 121선 부근까지 조정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정고점 8,300원 부근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를 10,000원 살짝 아래쪽에 9,5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시스 메디컬 하면 이제 포텐자, 이 펌핑 팁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외국인의 매수가 무려 45일째 이어지고 있고 지분도 20% 넘게 지금 확보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목표가를 재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차장님의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D 가지고 오셨는데 매력 포인트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역시 2차 전지는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춘 이제 종목 선정이고요. 촉매, 매연 저감 장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역시 시장에서는 과연 이제 LG 화학하고 이 연계 관계가 깊은 이제 2차 전지 NCM 계열 양극화 물질 전구체 여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양극재 내재화 뭐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죠. IRA에 대한 그런 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90%가 넘는 이제 중국 의존도를 자체 조달 또 내재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셀 업체들이 양극재에 대해서 이제 원활한 장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5년, 10년, 심지어 2030년까지 몇 톤을 얼마에 장기 계약을 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딱 못을 박아놓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게 되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전구체는 이제 양극 활 물질, 그러니까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그 전 단계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가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ENDD는 8년 전, 9년 전 정도에 이미 이제 LG 화학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놓은 부분이 좀 있고 올해 좀 증설을 통해서 이제 연간 5,000톤 이상의 양극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양산 준비를 좀 마쳤기 때문에 메이저 양극재 업체들과 어떤 협업을 해 나가냐 이게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쌓이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뭐 말씀드렸던 이제 촉매 사업도 굉장히 좀 성장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첩첩산중이다, 조금 무겁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지금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박스 안에 딱 갇혀가지고 대략적으로는 한 3만 원 선 그리고 하단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5천 원 선 여기에 좀 갇혀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매물대가 지금 현재 좀 존재하고 있고 하필 지금이 또 그 중간이고 오늘 또 생각보다는 좀 긴 그런 좀 음봉을 좀 보였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떤 모멘텀으로 뚫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 지금 현재 지지선이 굉장히 좀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잘 지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점은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의 기대감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LG화학이 좀 미국 쪽에서 4조 정도의 또 이제 양극재 또 증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들에서 또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초 정도부터는 좀 폭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또 이 모든 이평선들이 또 모여 있는 이제 그런 구간에 좀 놓여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작은 호재 하나만 좀 터져준다면 굉장히 좀 강한 에너지를 뽑아낼 가능성이 좀 있는 이제 그런 위치라고 뭐 이렇게 좀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 양극재의 그 전 단계에 있는 양극화 물질 그런 전구체를 만드는 ENDD도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이평선 결집 구간에서 얼마나 큰 시세를 분출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경민 차장님께서 그 빼빼로데이에 파크 시스템즈 가지고 오셨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좀 탄력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간단하게 저희가 리뷰를 좀 들어볼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ASML이 이제 중국 쪽에 세일즈를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이 종목 말고도 지금 거의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잘 맞는 시류에 맞는 반등은 좀 지속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만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그 바람이겠죠.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저희 오늘은 나이스 정보통신과 제이시스 메디컬 그리고 ENDD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IBK투자증권 분당센터의 함정남 차장, 정경민 차장 그리고 사연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